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의대 교수 김익중입니다. 오늘 핵발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좀 바뀌었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귀한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핵발전의 현주소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동국대 의대 교수고요. 탈핵 에너지 교수 모임 공동대표이기도 합니다. 이 동국대 의대가 경주에 있어요. 경주에는 원전이 6개 있고 방패장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1부에서는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2부에서는 그 원자력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사고 난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2부에 가서는 그 위험한 원전 없이 우리가 전기 만들 수 있겠냐 이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구조가 좀 필요해서 이 그림을 내놨습니다. 이 그림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게 후쿠시마 원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게 우리나라의 많은 가합형 경수로인데요. 그림이 좀 비슷하죠?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일본 거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원자로입니다. 우리나라 거는 이게 원자로인데요. 이게 높이가 10m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3층, 4층 건물 높이 상상하시면 될 거고 두께가 20cm입니다. 강철이에요. 짐작 가능하시죠? 굉장히 크고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운 압력 밥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불 질러서 물 끓입니다. 그러면 수증기 나오겠죠? 수증기를 일로 보내는 겁니다. 물을 아주 세게 끓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확 지나갑니다. 그 힘으로 전기 터빈을 뱅뱅뱅뱅 돌립니다. 이거 선풍기처럼 생겼어요. 이거 막 돌려서 전기 만들고 이 수증기 바닷물로 식히면 다시 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펌프질을 해서 다시 집어넣죠. 또 끓입니다. 터빈 돌리고 식혀서 물 되면 집어넣고 이게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입니다. 물 끓여서 전기 터빈 돌리는 겁니다. 이 원리는 사실 화력 발전소의 원리죠. 불 질러서 물 끓여서 전기 터빈 돌리는 게 화력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원자력은 화력 발전소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보통 화력 발전소는 석탄, 석유, 가스 가지고 물 끓이죠. 얘는 뭘 가지고 물 끓이냐 했더니 우라늄 가지고 물을 끓입니다. 이 우라늄 어디서 나올까요? 전 세계 광산이 있어요. 땅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곡괭이로 캐는 거예요. 이 우라늄을 여기다가 100톤을 집어넣습니다. 원자폭탄 만드는데 우라늄이 한 10kg 정도 들어가니까 단순히 양만 가지고 비교하면 원자폭탄 10,000배 분량 정도의 우라늄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성자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성자 가지고 이 우라늄을 때리면 우라늄이 팍 깨집니다. 그러면서 중성자 2~3개가 튀어나와요. 이 튀어나온 중성자가 옆에 있는 멀쩡한 우라늄을 또 깹니다. 또 튀어나오죠. 또 깹니다. 또 튀어나오죠.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우라늄이 계속 깨지면서 중성자가 튀어나오는데 이때 열이 나는 겁니다. 이 열량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 해결료 이 안에 한번 들어가면 4년 반 동안 물을 끓입니다. 하루 24시간. 엄청난 에너지죠. 연탄 8시간 탑니다.
얘는 4년 반을 타요. 비교가 안 됩니다. 무지막지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우라늄이에요. 아주 매력적인 놈이죠. 4년 반이 지났어요. 여태까지 계속 전기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밖으로 꺼냅니다. 이 해결료를 밖으로 꺼내는데 아직도 뜨거워요. 그래서 원자로 옆에는 반드시 물통이 있고 찬물 순환시켜서 이걸 식혀야 됩니다. 이걸 얼마 동안 식혀야 다 식냐 했더니 최소 5년, 보통 10년 정도 식혀야 다 식는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가 지났다, 다 식었다. 그 다음엔 어떡합니까 이거? 버려야죠. 쓰레기 매입장 갖다 버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했더니 방사선이 많이 나와요. 어느 정도나 많이 나오냐 했더니 사람이 그 앞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보기만 해도 죽어요. 보기만 해도 죽는 물건은 제가 알기로는 지구상에서 이 놈뿐입니다. 전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 이게 바로 고준위 핵폐기물이에요. 혹은 사형 후 해결료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고준위 핵폐기물 가장 위험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건 쓰레기 매입장 가면 안 되고 따로 보관해야 됩니다. 이 따로 보관하는 장소의 이름, 이게 고준위 방패장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경주에 중저준위 방패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고준위를 제외한 나머지 잡다한 전체, 이게 중저준위예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고준위입니다. 사형 후 해결료.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놈이죠. 그래서 이 고준위 핵폐기장은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중저준위 방패장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를 그럼 얼마 동안 보관해야 되냐 봤더니 최소 10만 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만 년. 어느 세월인가요? 우리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 태어난 게 10만 년 전이다. 20만 년 전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 동안 이걸 보관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10만 년간 안 깨질 방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기술이 없다라는 게 큰 문제죠. 그 기술이 없어요. 10만 년간 안 깨질 방, 10만 년간 지하수가 들어가지 않는 방 만들 지금 기술이 없습니다. 앞으로 생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래서 이 방패장을 만들 기술이 없기 때문에 원자력은 시작하지 말았어야 옳았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무책임한 기술 아니냐? 이것 때문에 대대손손 우리 후손들이 위험과 돈을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런 방식의 발전 방식은 안 쓰는 게 옳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뒷감당이 안 되니까 사고가 안 나도 뒷감당이 안 되는 게 바로 원자력입니다. 그런데 사고 나면 뒷감당이 더 안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어떻게 났는지 아시죠? 지진 세게 왔습니다. 어딘가 덜덜덜 떨렸습니다. 어딘가 금 갔어요. 안에 들어있는 물이 빠진 거죠. 불은 안 꺼졌고 물은 없고 어떻게 됩니까? 냄비 타는 거죠. 그 꼴 된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해결료가 녹아버렸어요. 우라늄이 녹아버렸어요. 이런 이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진이 와가지고 여기 있는 송전탑이 무너졌다. 그래서 여기에 전기 공급이 안 됐다. 그래서 원자로 식히는 게 불가능했고 그래서 이 해결료가 녹아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지진은 잘 버텼는데 쓰나미가 왔다. 그래서 여기서 펌프질을 해서 물을 계속 이렇게 순환시켜야 되는데 이 펌프가 물에 잠겼다. 그래서 이 물 순환이 안 되니까 여기 온도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거나 원인은 세 가지로 설명이 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원자로 내부의 온도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우라늄이 녹아버린 거죠. 우라늄이 녹아버리면 용광로처럼 액체긴 하지만 너무나 무거운 액체라서 이거 식히는 게 불가능해요. 물하고 섞이질 않습니다. 온도 더 올라갔고 결국은 그래서 원자로 20cm 두께 강철인데 이게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100톤의 해결료가 밑으로 쭈르륵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녹이고 내려가요. 땅을 녹이고 내려가요. 너무 뜨거우니까 땅이 녹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파고 내려갔냐? 아무도 모릅니다. 가본 사람이 없어요. 6년이 지났지만. 일본이 로봇을 몇 번 집어넣었지만 이걸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만 놔두면 또 터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부어서 식혀야죠. 물 6년 내내 여기서 붓죠. 그 다음에 이거 식히죠. 그 다음에 이 물 어디로 갑니까? 지하수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게 바로 북태평양 오염수예요. 이 오염수가 그럼 앞으로 얼마 동안 나올 거냐? 녹아버린 해결료 치울 때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거 언제 치울 거냐? 일본 정부가 몇 년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40년 내로 치울 자신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원자력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40년 내로 절대 못 치운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6년이 지났어요. 가본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40년 내로 치웁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오염수는 앞으로 100년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준위 핵폐기물,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만 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사능이 누출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건설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10만 년간 방사능이 안 셀 거냐? 이건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16,000톤의 고준위 핵폐기물이 임시 보관 중인데 이것들이 습식 저장, 건식 저장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습식 저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자로 건물 옆에 보조 건물이 있고 그 보조 건물 안에 이렇게 물통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수조죠. 영어로 풀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물이 이렇게 잠겨 있는 거죠. 그 사이사이에 해결료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10년 정도 식혀야 다 식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부분 지금 이 수조 안에 들어있고요. 일부는 이렇게 바깥쪽에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식혀서 다 식은 놈 이런 것들이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에는 이런 식으로 건식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혹은 물통 속에서 이걸 10만 년간 보관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임시 저장에 불과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숙제가 돼버린 거죠. 후쿠시마 사고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아까 노심용룡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자로 내부에 있는 우라늄이 녹아버린 겁니다. 액체가 돼서 그다음에 원자로를 뚫고 밑으로 내려와 버린 건데 그 일이 지금 원자로 3개에서 일어났어요. 셋 다 지금 땅을 팝니다. 셋 다 오염수 나오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자로 옆에 물통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물통, 그다음에 이 물통 여기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사고가 일어난 거죠. 사실 체르노빌 사고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건 원자로 하나 터진 겁니다. 후쿠시마는 원자로만 해서 3개, 게다가 물통이 2개 이렇게 터진 거죠. 그리고 이 핵사고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오염됐다라고 이건 굉장히 유명한 과학 잡지에 나와 있는 오염지도입니다. 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다음에 정말 깜짝 놀란 게 일본 정부가 이 오염지도를 작성을 안 해요. 일본 정부는 지금 후쿠시마 근처, 요 근처의 오염지도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그것만 봤어요. 이 오염지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방사능 오염물질이 이 정도만 퍼지는 게 아니거든요. 몇천 킬로미터를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일본 정부는 일본 국토 오염지도는 적어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도 일본 정부는 이 근처 오염지도만 내놨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은 자기 동네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몰라요. 자기가 어느 정도 위험한 동네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거는 일본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일본 전체의 오염지도를 내놔야 돼요. 근데 일본 정부가 내놓지 않으니까 저는 논문 속에 있는 이 오염지도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잘 보시면 후쿠시마 여기 있습니다. 후쿠시마 시가 여기 있고요. 도쿄가 여기 있습니다. 이만큼이 지금 고농도 오염지역이 된 거죠. 50베크렐 이상을 저는 고농도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일본 땅 전체 중에 몇 프로 정도 오염됐을까요? 절반 넘죠? 약 70%가 방사능에 오염됩니다. 땅의 70% 오염됐다는 얘기는 농산물 70% 오염입니다. 밥상의 70%가 오염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오염은 300년간 지속합니다. 방사능 오염은 300년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6년 지났죠? 얼마 남았을까요? 294년 남았어요. 난 그래서 일본에 사는 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에 가서도 강의를 했었는데 이 지도를 내놓으면 일본 국민들 반응이 일단 깜짝 놀래요. 이래요.
처음 봤다는 거죠. 일본 정부가 오염지도를 내놓지 않으니까 이런 오염지도가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죠. 깜짝 놀라고 난 다음에 이걸 지금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지금이라도 여기서 사는 게 위험하다. 밖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여기서 살고 있는 게 위험하다는 증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쿄가 포함된 이만큼 고농도 오염 지역의 넓이 이게 일본 땅의 약 20%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저 넓이가 딱 남한 넓이라는 거죠. 이거 꼭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 의미합니까? 만일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남한 정도의 땅이 고농도로 오염된다. 이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일 한국의 원전 사고 나면 남한 전체가 오염된다. 이 말입니다. 일본은 그나마 땅이 넓어서 70% 오염됐죠. 한국은 100% 오염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주의 월성원전 터지면 서울이 고농도로 오염된다. 이걸 의미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에선 절대 사고 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사고 날 확률이 제로일까요? 절대 안 날까요? 이게 문제죠. 그리고 여기서 오염수가 나옵니다. 저는 이 오염수가 결국은 그 노심용융된 그 용융물 이걸 치울 때까지 나올 거다. 그 일본 정부가 40년 내로 치운다고 했는데 못 치운다. 100년 정도는 더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오염수가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미국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일본 땅에서 나오는 이 오염이 지금 북태평양 전체에 퍼진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땅이 오염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근해, 그다음에 우리나라 땅 지금 깨끗해 보이죠? 진짜 깨끗할까요? 아직은 깨끗합니다. 제가 이렇게 깨끗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죠. 2011년도에. 그 사고 나자마자 시민들이 돈 모아가지고 정밀 측정기 사버렸습니다. 방사능 측정기. 그리고 6년째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먹을 거 사가지고 측정하고 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보면 이 오염지도하고 비슷합니다. 북태평양 오염돼 있어요. 일본 오염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근해 괜찮습니다. 근해산 수산물 아직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농산물도 괜찮습니다. 편서풍 들어보셨죠? 바람이 미국으로 붑니다. 해류도 미국으로 가요. 한국은 가까운데 거의 영향 없었습니다. 이거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후쿠시마 방사능 영향을 안 받으려면 일본산 식품을 안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북태평양산 수산물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음식만 조심하면 우리 국민들은 큰 영향 받지 않고 살 수 있다. 굉장히 운이 좋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일본에 사는 게 위험할까요? 정말 위험할까요? 위험하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 일본이 사는 게 위험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고 있질 않아요.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핵사고 때문에 몇 사람이 죽었는지 몇 사람이 암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 정부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일본 아베 수상은 방사능 오염 때문에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일본이 안전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됐을까? 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일본 통계청 자료를 봤는데 일본 인구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선진국들은 인구가 거의 증가하질 않아요. 살살살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딱 섭니다. 그러다가 또 살살살살 내려옵니다. 그게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인구 패턴이에요. 좌우 대칭이에요. 살살살 올라갔다가 살살살 내려오는 게 좌우 대칭이에요. 그게 대부분 선진국들의 인구 패턴입니다. 근데 일본 인구 패턴은 좀 다르죠? 선진국 패턴 따라가요. 살살살 오르다가 딱 섰어요. 그 다음에는
살살살 내려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오기 시작하죠?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어느 날 갑자기가 언제예요? 2011년 봄이에요. 그때부터 4년에 걸쳐서 100만 명의 인구가 줄었어요. 굉장한 일 아닙니까? 이 그래프는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일본 통계청이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여기 점점점 있는 하나하나가 그 달의 인구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던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내려온 거죠. 일본 정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2만 명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으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맞다면 여기서 2만 명이 줄어야죠. 그리고 인구가 이렇게 가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 꺾였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100만 명이 줄었다는 거죠. 인구가 줄려면 세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는 많이 죽으면 인구가 줄어요. 두 번째는 덜 태어나면 줄어요. 세 번째는 이민 나가면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해서 100만이란 얘기죠. 저는 이 직선과 같은 이 기울기 그대로 300년간 내려오지 않겠냐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게 방사능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이건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일 뿐이지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 일본 정부가 역학조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로 일본에서 아무런 질병이 안 일어나고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의사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국회에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보내드리는데요. 이건 후쿠시마 현에서 이런 병들이 증가했다라는 데이터를 그분들이 갖고 왔습니다.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 저체중 출산. 이런 것들이 사고 나기 전 해를 100%로 했을 때 2년 만에 이렇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백내장이 227% 증가, 협심증 157%, 뇌출혈 300%.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가했을까? 모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본 정부는 원인을 알아내야 돼요. 원인을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역학조사예요.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연사산율입니다. 이건 국제 논문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사산이라는 거는 애를 낳았는데 죽어서 난 겁니다. 그게 평균값이 쭉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사고 난 바로 그 다음 해 갑자기 올라갔어요. 이건 지금 고오염현입니다. 방사능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은 많이 올라갑니다. 저오염 지역은 적게 올라가요. 그렇지만 분명히 올라가요. 후쿠시마에서 가까운 현일수록 높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13%가 상승을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원인 조사를 해야 돼요. 누가? 일본 정부가. 백혈병도 보십시오. 후쿠시마뿐이 아닙니다. 일본 전체에서 증가 중이라는 거죠. 사고 나기 전해를 100%로 했을 때 3년 만에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일본 전체에서 42%가 증가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본 정부는 반드시 역학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 정부가 일본 오염지도도 만들지 않아요. 역학조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런 병에 걸리고 있다는 거죠. 일본 정부는 왜 이런 태도를 취할까요? 방사능 오염 사고, 이거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사를 안 하고 있을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사능 오염 사고는 세 군데에서 발생합니다.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핵무기 실험했을 때, 그 다음에 핵사고 났을 때, 이 세 군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다가 발생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형 방사능 오염 사고는 항상 정부가 범인이에요. 나는 이것하고 일본 정부가 지금 역학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게 관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범인이 조사하고 싶겠어요? 그런 관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후쿠시마뿐이 아닙니다. 체르노빌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쓰리마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사능 오염 사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이유는 정부가 범인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이 이게 지금 원전 사고 때문이다. 이런 병이 발생할 원전 사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능성으로 제시할 뿐이죠. 그리고 일본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급성 백혈병이 걸렸어요. 이 중에 상당수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죽었더라도 이거를 정부 책임으로 물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백혈병이 방사능 오염 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역학조사 결과가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일본 국민들 정말 지금 힘든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고 이게 아마 300년간 지속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일본에 사는 친척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저는 일본에 가서도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3번 강의했는데 그중에 2번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여기 사는 거 위험합니다. 이민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의학 교과서에 방사능에 피폭됐을 때 어떤 병에 걸린다고 돼 있는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6년 전에 교과서를 정리해서 만든 슬라이드인데요.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암이 제일 많이 걸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번째 유전병, 이 중에 사산유산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이게 환자 발생수로 1, 2, 3등이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 외에도 이런 병에 걸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일본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바로 그 병들 아닙니까? 교과서에 방사능 때문에 발생한다고 돼 있는 이런 질병들만 딱 골라서 일본에서 증가 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가 더 방사능에 민감하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특히 좀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핵사고가 나면 위험하고 그 핵사고가 나면 뒷감당이 되기 힘들 정도의 큰 규모의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럼 도대체 그 사고들이 어떤 나라에서 일어났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대형 핵사고는 미국 쓰리마일 사고였습니다. 1979년도죠. 두 번째 사고는 1986년도에 체르노빌 사고입니다. 그건 소련에서 일어났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입니다. 미국, 소련, 일본 이 세 개 나라에 공통점이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잘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나라 이름들이 쭉 있죠.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빨간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 빨간 숫자가 바로 그 나라에 있는 원전 개수입니다. 잘 보시면요.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아르메니아까지 31개 나라가 원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2011년 상황인데요. 그 후로 5년 동안 약간의 숫자가 변화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바뀐 건 아닙니다. 잘 보시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원전 제일 많아요. 104개였습니다. 2011년도에 프랑스가 58개, 일본이 54개, 러시아가 32개, 그리고 한국이 21개로 5등이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4개를 더 지어서 25개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사고 난 나라들을 보면 첫 번째 사고 여기서 났습니다. 미국 쓰리마일 섬. 대서양 쪽에 섬 하나가 있는데 이 섬 길이가 3마일이에요. 그래서 3마일 아일랜드입니다. 거기서 처음 사고 난 거죠. 우연인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원전 제일 많은 나라에서 첫 번째로 터진 겁니다. 두 번째 사고는 여기서 났습니다. 체르노빌이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지만 사고 날 당시엔 소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 원전 개수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66개였어요. 2등이었어요. 전 세계 2등에서 두 번째로 터진 거죠. 그리고 3등이 프랑스인데 새치기 당하고 4등이 터진 겁니다. 팩트를 좀 다시 정리해 봅니다. 전 세계에서 31개 나라가 원전을 한다. 근데 그중에 사고 난 나라들은 원전 개수로 1등, 2등, 4등이었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원전 개수 많은 나라에서만 사고 났을까요? 원전 개수 많은 순서대로 났을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원전 개수가 사고 확률을 결정해왔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많은 나라가 교통사고 많지 않겠어요? 똑같은 일이 여기서도 일어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1등부터 순서대로 핵사고가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원전 개수 많은 나라에서만 사고 나고 많은 순서대로 난 거는 원전의 개수가 사고 확률을 결정한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다음 사고 어디서 날까요? 어디서 날 것 같아요? 순서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프랑스, 그 다음에 한국. 대한민국은 이제 순서가 되지 않았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보십시오. 영광에 6개 있어요. 전라도입니다. 울진에 6개 있었어요. 월성 이건 경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리고 고리 이건 부산이에요. 이렇게 20개가 있었고 신자 붙은 애들을 8개를 더 지은 겁니다. 이 중에 5개가 완공됐어요. 25개예요. 그리고 3개가 지금 건설 중입니다. 거기다가 신고리 5, 6호기가 지금 최근에 공론화를 해서 건설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신고리 5, 6호기까지 다 건설되면 30개가 됩니다. 러시아가 32개인데 우리는 30개가 돼요. 거기서 우리가 끝이냐? 아닙니다. 그 외에도 그 계획이 더 있어요. 여기 7, 8호기, 그 다음에 여기 2개, 신월진 3, 4호기, 그리고 삼척에 4개, 영덕에 4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까지 다 지금 계획에 있는 거예요. 이대로 다 지어지면 40개 넘어가요. 이게 정부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번에 다행히 이번 정권에서 원전 더 이상 짓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신고리 5, 6호기까지만 짓는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30개라는 거죠. 그중에서 지금 고리 1호기가 지금 꺼져 있기 때문에 29개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원전 개수가 지금 많고 우리는 더 늘어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위험이 증가 중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개수는 많아요. 그러나 땅은 좁습니다. 그래서 땅 넓이당 원전 개수, 이게 바로 밀집도인데 그 밀집도 전 세계 1등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더 짓고 있어요. 지금 5개를 짓고 있어요. 이 5개 다 완공되면 30개가 돼요. 올라갑니다, 밀집도가. 2등이 벨기에, 3등이 대만인데요. 이 2개 나라는 놀라지 마십시오. 탈원전 결정했어요. 그래서 0으로 떨어집니다. 개수 줄입니다. 4등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아까 몇 개였죠? 54개였습니다. 그중에 4개 터진 거죠. 50개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원전 몇 개 가동하고 있냐? 5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고 난 다음에 원자력 안전 기준을 높였어요. 그리고 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모든 원전을 다시 평가합니다. 합격한 게 5개. 그래서 지금 5개 가동 중이에요. 불합격한 게 12개입니다. 12개는 폐쇄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는 심사 중입니다. 심사가 다 끝나면 전 세계 일본 원전 개수가 몇 개쯤 될까? 한 20개 정도 남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원전 개수 밑으로 내려와요. 마지막으로 프랑스입니다. 58개, 전 세계에서 2등입니다만 이 프랑스도 원전 개수 줄이기로 했어요. 원전 너무 많다. 줄이자. 그래서 아마 18개 정도 줄여서 40개 정도로 줄 걸로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가 밑으로 내려와요. 밀집도가. 한국만 올라갑니다. 정말 독특한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어느 정도 자주 발생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100만 년에 한 번 발생합니다. 10만 년에 한 번 터집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자력에서 정말 그렇게 사고가 잘 안 일어나고 드물게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과거에 사고 났던 걸 보시면 굉장히 자주 일어났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방법이 이겁니다. 전 세계 원전이 지금 현재 450개입니다. 폐쇄한 것까지 다 합해도 600개예요. 근데 그 중에 6개가 터졌어요. 스리마일 하나, 체르노빌 하나, 후쿠시마 4개. 6개 아닙니까? 600개 중에 6개 터진 거예요. 100개 중에 하나 터진 셈이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 보험회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계산 방식인데요. 여기에 로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원자로 한 개를 1년 가동하면 1로년입니다.
사고 날 당시 2011년도에 전 세계에서 12,000로년이었거든요. 그중에 6개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 2,000로년에 한 개씩 터진 셈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전 세계에 있는 보험회사들이 원자력 회사는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두 계약을 해지해버립니다. 지금 전 세계 원전 회사 중에서 보험에 들어있는 회사가 없어요. 다 계산 해지해버립니다. 왜? 감당이 안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다음에 지금 일본 정부가 내놓은 돈, 쓴 돈이 200조 원이에요. 현재까지 쓴 것만. 앞으로 더 들겠죠. 그거를 보험회사들이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막스 플랑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물리학 연구소인데 그 연구소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 원전 역사가 60년이다. 그중에 6개 터진 거다. 10년에 하나 터진 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앞으로 20년 내로 한 번쯤 더 터질 거다. 어떻게 계산하든지 간에 원전 사고는 아주 자주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발생할 겁니다. 이게 뻔한 일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100만 년에 한 번 사고 난다. 이거는 이론치일 뿐이에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예, 원전 사고는 아주 생각보다 자주 발생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2개 나라, 오스트리아하고 이탈리아 이 2개 나라는 탈핵이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이탈리아는 원전을 좀 돌리고 있다가 위험하니까 전 국민들이 반대를 했고 그래서 탈핵이 끝나 있었고요. 오스트리아는 좀 독특한 나라입니다. 원전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가동을 막 하려고 했더니 국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때 오스트리아 정부가 어떻게 했냐? 그냥 국민 투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국민들이 반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원전 다 지어놓고 바로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전 세계에서 첫 번째 탈원전 국가가 돼버린 거죠. 어쨌거나 이 2개 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기 전에 이미 탈핵이 끝나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원전 운영 중인 나라가 31개 나라인데 그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6개 나라가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30개 나라 중에 6개면 얼추 20% 정도 되는 확률로 탈원전 결정된 거죠. 이 정도면 저는 국제적인 유행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이 6개 나라의 이름은 좀 우리가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 스웨덴,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들 공통점 보이시나요? 잘 사는 나라들 아닌가요? 모범적인 나라 아닌가요?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국민 목숨 소중한 줄 아는 나라들 아닌가요? 그런 나라들은 탈원전을 결정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6번째로 이 탈원전 국가 이름 아에 대한민국 이름이 들어간 거는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길 가는데 성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다음에 탈핵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싹 없애기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정권 바뀌자마자 다시 원전 가동하는 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탈원전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의 관심사입니다. 이 나라들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결정을 했죠. 원자력 정책, 여태까지는 계속 확대하는 정책이었었는데 줄이는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탈원전 정책 이렇게 불렀었는데 요즘은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 이렇게 부르는데요. 같은 얘기입니다. 탈원전 정책이에요. 이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수명 연장을 안 해야 돼요. 원전 수명이 다 되면 꺼야 됩니다. 두 번째, 신규 원전을 안 지어야 돼요. 새로 짓질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원전 개수가 살살살 줄게 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60년에 걸쳐서 원전을 줄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얼추 2년 내지 3년에 한 개씩 끄는 겁니다. 25개 원전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2년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전기 만들고 원전 하나 끄고 또 2년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고 이거 하나 끄고 대안 만들어 놓고 끄고 대안 만들어 놓고 끄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노력을 60년간 꾸준히 하면 원전 개수가 빵개가 되는 거죠. 탈원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원전이 계속 주니까 전기 모자라지 않겠어요? 모자라면 전략하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전기 너무 낭비하고 있습니다. 전략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면 됩니다. 이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연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죠. 이걸로 전기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해야 탈원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은 이 네 가지를 하기로 한 거고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 탈원전 결정한 나라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해야 탈원전이 돼요. 아까 그 6개 나라는 모두 이 네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탈원전 정책을 왜 했고 탈원전 정책이 왜 필요하고 그리고 핵사고가 나면 어느 정도 위험한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요약을 해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니까 사고 날 확률은 상당히 높다. 여태까지 원전 사고는 상당히 자주 일어났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만일 사고가 나면 남한 정도의 땅이 고농도로 오염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 국토의 70% 정도가 오염이 됐다. 그리고 태평양이 오염됐다. 그래서 일본에 사는 거는 위험한 일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인구가 줄고 있고 방사능에 피폭됐을 때 많이 발생한다는 질병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방사능 오염 때문이라고 결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역학조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일본 정부가 아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한번 사고 나면 너무나 큰 결과가 나오고 또 이 사고 날 확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니 우리나라도 원전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원전 사고 확률을 줄이려면 개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탈원전 정책이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이 탈원전 정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가는 과정이다. 이 정책이 반드시 성공이 돼야 우리나라도 탈원전의 대열에 끼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31개 나라 중에서 6번째로 탈원전을 결정한 대한민국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정책이 성공하기를 꼭 좀 바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여태까지 했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원자력 발전과 핵 발전을 병행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인지 다른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원자력 발전이란 말하고 핵 발전이란 말 두 가지를 제가 섞어서 쓰고 있죠. 일부러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공식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핵 발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원리가 핵 반응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거니까 핵 발전이 맞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nuclear power plant. 그래서 그것도 핵 발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 핵폭탄 할 때는 똑같은 우라늄을 쓰는데 똑같은 핵 반응을 쓰고 있는데 핵폭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발전소는 원자력이라고 굳이 따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핵폭탄 하면 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일부러 용어를 원자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분리해내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핵발전이라고 쓰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원자력이라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 두 개의 단어를 제가 섞어 쓰는 겁니다. 나중에는 핵발전이라고 하면 전 국민이 다 알아듣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사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큰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그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원전이 힘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원전 결정한 나라들이 지금 6개지만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을 수 있는 나라는 없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작하기 전에 딱 끊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 원자력에 맞춰진 사회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원전을 하던 나라들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원전을 없애는 데도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사회 전체가 원전이 있는 그 시스템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거를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간에 탈원전을 하려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노력을 해야 가능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두 개의 좋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원자력의 위험성, 그리고 사고 확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트렌드로 탈원전을 하기로 결정하고 있는지 이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2부 순서 때는 이 원자력에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일단 이걸로 1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